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신라 출신 김화상, 무상선사가 중국에 가서 달마 조사가 육조 해능에게 전한 부처님의 가사를 전해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김화상이, 신라의 김화상이 육조 해능선사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중국에 가서 외국인으로서 부처님의 전법 가사를 물려받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유교나 도교에는 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그 신표가 되는 물건을 스승이 제자에게 전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공자가 그 수제자인 증자에게 도를 전할 때 특별히 공자가 사용하던 어떤 기물이라든지 옷을 전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노자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불교에만 이제 도를 전한 것과 아울러서 의발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경덕 전등록이라고 하는 그 선종의 역사를 기록한 그 책에 보면 부처님부터 쭉 그 계보가 쓰여 있는데 그 석가모니불조를 보면 석가모니불이 마하가섭에게 도를 전할 때 이제 도를 전하고 개송을 지어서 일러주고 그런 다음에 금루가사, 이제 목면가사라고도 하고 금루가사라고도 하는데 목면은 이제 아마 인도에서 나는 그 배의 이름인 것 같고 금루는 이제 거기에다가 금실로 자수를 놓았기 때문에 금루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루가사라고도 하고 목면가사라고도 하는데 그 금루가사를 가섭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을 잘 전해서 자시불이 나올 때까지 파괴적이나 더럽혀짐이 없이 잘 간직해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돼서 그 부처님 이후에 달마에 이르기까지 28대 조사들이 쭉 이제 그렇게 그 법의를 전해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에게 물려받은 가사를 달마 조사가 중국으로 올 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제자 해가에게 전하고 해가가 승찬에게 전하고 이제 그래서 그 해능이 선종의 육조가 됩니다. 그래서 선종 그 육조인 해능까지 전해졌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히 그것을 대대로 전해서 자시불이 나올 때까지 전하라고 그랬는데 자시불은 미륵불을 가리킵니다. 미래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미륵불을 의역하면 자시불이라 그래요. 불교는 대자대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래불, 자시불이 그러니까 석가모니불 다음에 올 부처님이 미륵불, 미래불인데 그때까지 잘 간직해서 전하라고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육조 해능에 이르러서 단절이 됐어요.
또 그 단절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습니다. 뭐 혹자는 이제 해능까지만 전하고 그 뒤에는 도인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누구에게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 그러는데, 그건 부처님 자시불이 나올 때까지 전하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중단해버리면 그거는 그 부처님의 뜻에 위반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모종의 어떤 그 숨겨진 내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종의 그 기록된 책들에는 왜 해능에 이르러서 그 법의가 사라져버리고 전해지지 않았는지, 그 전통이 중단이 돼버렸는지 그 설명이 돼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돈왕의 막고굴 장경동에서 나온 역대 법복기에 따르면 이제 그 상황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조 홍인에 다시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조 홍인이 10대 제자가 있었어요. 많은 제자가 있지만 대표적인 제자가 10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대 제자의 대표가, 수제자가 신수대사입니다. 신수대사는 아주 인품도 훌륭하고 또 그 육아에도 조예가 깊었고, 또 이제 불교를 그 홍인대사에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불교에도 깊고, 그래서 그 홍인대사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수대사뿐만 아니라 그 10대 제자는 다 쟁쟁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때 홍인 문화에 해능이라고 하는 처사가 한 사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수십 년씩 그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했는데, 해능이라고 한 사람은 그때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그 삭발도 안 했고 그냥 처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 안 받았죠. 스님이 아니지, 그냥 처사지.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주로 이제 그 방아를 찢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오조 홍인 선사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제자들의 경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개송을 하나씩 지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수도 지었고, 뭐 여러 10대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다는 아니지만 공부가 잘 된 사람들은 지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방아를 찢는 해능 처사도 다른 사람이 개송을 지어서 스님에게 바친다고 그러니까 그럼 자기도 하나 지어도 되느냐. 근데 해능은 공부를 안 해서 글자를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해능이 육조담경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기록에 보면 경을 인용해서 설명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경을 전혀 못 읽는다면 어떻게 그런 경을 인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는 문자를 몰랐는지 모르지만 해능은 결코 무식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자기가 직접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받아 쓰도록 하고 그걸 자기가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오조 홍인 선사에게 갖다 주니까 오조 홍인 선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에게 도를 전할 결심을 하고 밤중에 몰래 그 해능 처사를 따로 불러가지고 금강경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고, 그 달마선사로부터 자기에게 전해진 그 법의를 해능에게 주면서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다른 데 가서
숨어서 지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이제 불법은 저 남방으로 갔으니까 각자 돌아가라고 제자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로 봐서는 이 오조 홍인의 제자들로 봐서는 하나의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아니 쟁쟁한 그런 그 제자들을 다 놓아두고 그 방아 찢는 머리도 아직 깎지 않은 절에 와서 생활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그 처사에게 법의를 주어 가지고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큰 분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오조 홍인이 해능에게 도를 전했다고 하니까 거기를 따라간 사람도 있었지만 신수를 따라간 사람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홍인의 제자가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신수는 이제 북쪽에 가서 북종이 되고, 해능은 자기 고향이 남쪽이니까 거기 가서 남종이 됩니다. 그래서 남종을 대표하는 해능과 북종을 대표하는 신수가 이제 한 집안에서 두 집안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또 서로 뭐 공부에 대한 방법론도 다르고 그렇게 됐어요. 그때 바로 이제 육조 같은 홍인의 제자인데 육조 해능은 도노를 주장했단 말이야. 남종에서는 도노를 주장하고 신수 북종에서는 점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의 도노와 점수의 그 논쟁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일이니까 그렇지 그 부처님의 가사를 또 불법을 그 방아 찢는 아직 출가도 하지 않은 머리도 안 깎은 처사에게 전했다고 하는 이 일을 다른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립이 보통 첨예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집권을 하고 있던 그 세력이 무측천입니다. 측천무후. 측천무후는 자기 어머니 양씨가 불교인이었고 또 측천무후 자신이 젊었을 때 한때 비구니로 출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그 신화엄경이라고 하는 그 책을 무측천이 주도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무측천은 상당히 불교에 가까운 분이었고 불교를 이해하는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시골에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인맥이 있겠습니까? 교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수하고 무측천하고 이제 소통이 되고 교류가 돼 가지고 신수를 국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해능에게 갔는데 국사는 신수가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조 홍인이 해능에게 법의를 전했으면 해능을 국사로 모셔야 되는데 오히려 신수를 국사로 모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수와 해능, 북종과 남종이 서로 싸우니까 서로 대립 갈등하니까 무측천으로서는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 개입을 해서 자기가 본과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에게 무측천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법의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능이 몸도 아프고 그렇다고 자꾸 미루고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측천이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몸이 아파서 직접 올 수 없다면 가사라도 보내라. 그러면 이 궁중 도량에서 공양을 좀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 이제 무측천이 가사를 궁중에 모셔놓고 이제 부처님 가사가 궁중에 왔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공양을 드린다는 것을 이제 구실을 삼아서 그 당대의 유명한 스님들을 다 서울로 초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홍인문화의 10대 제자들도 그때 다 이제 서울에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되는 거죠. 물론 신수도 그때 오게 되고 해능만 안 왔지 다른 스님들은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여러 고승들을 모아놓고 무측천이 질문을 합니다. 출가한 고승들은 그 수행을 높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속적인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때 다른 스님들은 다 출가를 해서 수도를 하고 그러면은 수행자는 욕망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0대 제자의 한 분인 그 사천성 자주 덕순사의 그 큰 스님인 지선 스님은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도 육신이 있는 한 욕구와 욕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그때 욕망이 없는 것이지 생명이 있는 한 욕망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무측천이 아주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도인이다.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이렇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 가사를 지선선사에게 전합니다. 아니 해능에게 갔다가 해능에게 돌려줘야 될 텐데 해능에서 가져온 가사를 지선 스님에게 무측천이 주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이제 그 덕순사로 내려갈 때 자기가 번역한 신화엄경도 한지를 같이 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무측천이 이제 그 북종과 남종, 신수와 해능 이 한 집안이 두 집안으로 나누어져서 대립 경쟁하니까 이것을 이제 절충 조정해야 되겠는데 그 가사를 그렇다고 해서 신수에게 주자니 이것은 너무 신수 쪽 편을 드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론이 이 많은 당시만 해도 뭐 신수가 국사고 그러니까 아마 세력 면에서는 지금은 선종이 더 강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신수의 세력이 더 만만치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 여론이 신수 쪽에 가 있는데 그 해능에게 정통을 인정해서 가사를 갖고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무측천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3자에게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신수도 아니고 해능도 아닌 제3의 인물인 지선선사에게 사천의 자주에 있는 지선선사에게 법의를 전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당나라 현종 때인데 신라에 있던 김화상이라고 하는 이 무상선사가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그
사실은 부처님의 그 가사를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천으로 가가지고 덕순사 지선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지선 스님은 이미 작고를 하고 안 계시고 그 제자 처적 스님이 주지로 계셨어요. 이제 그분 문화에서 출가를 해가지고 정말 정진을 해서 그 가사를 물려받게 됩니다. 외국인으로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 가사를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중국인보다 10배, 100배 더 뛰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디나 토박이, 토착 세력들의 그게 있는 것인데,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라에서 온 김화상에게 가사를 전했다고 하는 것은 김화상이 얼마나 뛰어난 그런 도의 경지가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상선사는 지선선사로부터 이것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제자인 무주선사에게 다시 그 가사를 전해주고 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다른 중국 문헌에는 일체 안 나와 있고 그 돈왕에서 발굴된, 그러니까 아직 100년도 안 되죠. 7, 80년 전에 돈왕 막고굴 장경동에서 발굴된 필사본 역대 법복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동굴이 그동안 계속 폐쇄되어 있었고 불과 7, 80년 전에 그게 비로소 이제 그것을 그때 도사가 이제 청소를 하다가 어떻게 그게 이제 발굴이 되어 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어쨌든 한 1000여 년 동안 거기 그 동굴 안에 그대로 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조작이나 위조라고 말할 수가 없는 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육조 해능의 가사가 왜 전해지지 않고 중단이 됐는가 하는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육조 해능의 부처님 가사를 무측천이 가져다가 사천의 지선선사에게 전했고, 그 지선선사가 가지고 있던 부처님 가사가 신라의 김화상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것이 역대 법복기의 기록이 유일해요. 나중에 이제 선종 문헌들은 전부 그것을, 사실은 육조 해능이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법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능의 위상에 손상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쨌든 지키지 못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해능 문화에서는 그것을 일체 그 내막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능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역대 법복기를 통해서 이제 무측천이 관여했고 그것이 무상선사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혹자는 이 육조 해능에 이르러 가지고 그 뒤에는 도인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다시 이 도를 전하고 법의를 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하면서 이것을
미래불이 나올 때까지 잘 간직해가지고 전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어기고 육조 해능이 그냥 중단해버렸다면 그것은 육조 해능이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 같은 사람은 그 돈왕의 장경동의 그 역대 법복기를 비롯해서 불교 자료들을 보고 육조 해능이 오조 홍인의 법통을 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신수가 정통을 이었다. 육조 단경에서 해능이 홍인의 법을 이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한 것은 그 해능의 제자인 신해가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선종의 계보를 새로 재정립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처님의 법의가 어디로 갔는지, 중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무상선사가 그 제자 무주선사에게 전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중국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 신라 때만 해도 중국에 왕래한 그런 신라의 그 호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 가사가 중국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게 지금 북종과 남종이 싸우는 중인데 남종에게 가 있기도 마땅치 않고 북종에게 가 있기도 마땅치 않아서 어떻게 보면 신라 김화상에게 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가사가 만에 하나 한국에 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미래불, 미륵불이 나오면 전해라고 했는데 지금 그 가사가 미륵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어딘가에 숨겨져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